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은 한반도 평화, 성장, 통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송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송기웅 박사님은 한국 DMZ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과 제15대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내셨으며 현재는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으로 그렇게 맡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바로 우리 손기웅 원장님의 귀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손기웅입니다. 앉았을까요? 네. 예, 사실은 오늘 방송이 동영상이 없으면 좀 더 사실은 좀 더 터놓고 이야기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여기에 일부러 제가 한번 하겠다고 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적절한 순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세부적인 추진과 이런 것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산 통일부 산하로 하는 게 아니고 총리 산하에 국무총리 산하에 통일 관련 우리나라 유일한 국제기관인 통일연구원, 예전에 초창기 민족통일연구원, 거기서 저의 평생을 공직했고 2018년에 퇴임을 하고 지금은 한국평화협력연구원, 한국 DMZ 학회 두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은 중국 천진외교대 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때까지 통일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발표, 토론을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민 모두는 통일 문제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름의 식견과 또 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만큼은 제 발표할 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자. 본인의 생각에 비춰서 순간순간마다 이게 아니다 저게 되는 게 아니라 부근하게 평생을 통일만 연구한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혹시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면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온 목적입니다.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인 쪽에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헌법만 바라보며 달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좌파든 우파든 저는 가감없이 비판해 왔습니다. 그게 저희 소신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야기를 하면 견증해 주시고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로 어떻게 될지. 예, 저는 사실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통일 문제와 전혀 관계없이 평화학을 연구를 했는데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생 시절에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도서관에 있다가 독일 친구들이 브란덴부르크 게이트에서 무슨 일 났다. 그래서 밤에 황급히 쫓아가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 현장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마음먹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때는 밤에 카메라가 있을 수가 없죠. 갑자기 갔으니까 이틀 뒤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큰애하고 베를린 장벽 무너진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하도 베를린 장벽 위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 그날은 동독인 민군들이 못 올라가게. 여하튼 저는 저 때의 저 마음가짐을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키면서 통일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군복무 시절에 짧지만 철책 근무를 해봤고 분단의 현실을 여러 번 느껴봤지만 그러나 동서독 분단과 베를린 장벽을 보는 순간 이것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을 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모든 강연이나 강의나 하면서 항상 파워포인트에 빽빽하게 뭔가 써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과 함께 여러분 같이 제 소신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주제는 여러분들 익히 아는 범위고 또 각 주제마다 여러분과 제가 의견이 좀 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통일이 왜 꼭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관해서 필요하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왜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4가지 측면에서 통일이 왜 필수나 오늘 저기 신문을 서울신문이죠 보니까 서울대학교 통일문제연구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들의 통일을 원하는 여론조사의 답변 금년도가 제일 낮더라고요. 반대는 제일 높고 43% 대 29%. 우리 국민들 가운데 과반수가 아닌 43% 정도가 통일을 원한다라고 했고 29%가 필요 없다. 안타까운 상황 현실입니다. 저는 왜 그러면 통일을 꼭 해야만 되는가를 이 4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통일을 원하고 제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력에 걸맞는 정치적인 힘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정치 강국입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뭐 수출 10대 대국이라지 뭐 여러분 오늘만큼 솔직해집시다. 우리 국제 무대 정치력이 과연 10대 뭐 정도 됩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분단 상황 속에서 남북 경쟁 속에서 우리 국제 무대에서 우리를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항상 소위 말하면 주변국들의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뭐 긴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우리는 또 미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눈치를 봐야 되고 저는 최소한 우리 경제력 국력에 걸맞는 정치력을 가진 그런 국가에 살고 싶습니다. 분단 상황에서는 우리는 정치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여러분 군사 주권국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군사 주권국입니까? 분단 상황 속에서는 북한의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 위협에 살아야 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남한의 군사력이 강합니다.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10배 이상 안 됩니까? 그게 뭐 수십 년 넘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최신 기종의 무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선언하겠지만 핵무기는 또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은 강합니다. 그러나 재래식 특히 재래 군사력 그러나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은 우리로서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 그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상대적인 우월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압도적인 군사력을 우리는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 전쟁이 날 모두가 총을 들어 전선에 뛰어나갈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겨울연기가 있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은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는 그런 모든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에 군사력이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무기도 사야 되지만 우리가 미국의 해외 무기 수출의 1위 아닙니까? 또 가라면 이라크도 가야 되고 파병도 해야 됩니다. 뭐 지금은 안 그렇죠. 예전에 모든 장성들 이사까지 미국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하튼 군사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에 저는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제 강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적이죠, 그죠? 뭐 정말 그 혹독했던 일제 잔재를 일제 억압을 겪고 난 후에 또 전쟁을 폐허된 상황 속에서 인류 역사상
정말 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경제로, 물론 정치도 마찬가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의 성장 동력이 뭡니까? 토지, 노동력, 자원, 시장, 교통력 아닙니까?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우리는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가 우리 부모님 또 선조들이 교육에 투자해가지고 본인 당신들은 참 올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식들 교육시키가 그 배운 우리 후손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 지금과 같은 경제 강국을 만들었잖아요. 첫째, 우리 지금 사람이 있습니까? 토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뭐 윤석열 정부가 누가 오더라도 토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는 자원 전쟁입니다. 자원은 양과 질이 다 포함되는데 우크라이나 그건 지정학된 자원 전쟁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원을 수입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원이 없습니다. 시장이 있습니까? 5천만이 규모의 경제가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 수출을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반도입니까? 섬이죠, 지금. 남쪽이 섬이죠. 교통로가 없어요. 지금까지 성장한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려면 지금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없어요. 우리 저 젊은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하기에 뭐 직업 문제, 뭐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어 통일이 안 된다고,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통일이 안 되면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되면 북한도 정말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있습니다. 토지 있습니다. 자원이 있습니다. 시장 됩니다. 특히 동북 삼성이 우리와 문화를 같이 하는 그 동북 삼성 합치면 시장 됩니다. 교통로 됩니다. 경제 강국에 살려면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통일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좀 이따 이야기 나와서 참고하겠지만은 통일 대박이라고 나와서 저는 그때 정책 보고서에서 통일은 대박이 아니다.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다. 이 맞는 표현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 선조들이 일제와 유교 전쟁 끝나고 지금과 같이 성장 나온 그 은근과 끈기를 우리가 왜 못합니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통합된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한 사회의 진보 보수의 대립은 그 사회를 건전하게 경쟁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21세기 여기 이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 국내처럼 이렇게 좌우가 치고받는 이런 이전부터 악의투쟁하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과연 한 사회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투영되고, 그것이 또 남남 사이 투영되가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물론 통일이 된다고 해서 사회 갈등이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적인 갈등은 아마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짧게 말하면 저는 정치 강국, 군사 주권국, 경제 강국 통합된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복지가 모든 측면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의 통일 의식이 그렇게 약화된 게 과연 국민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치 지도자들 여든 야든 통일 목소리 내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지난 대선에 여든 야든 통일 목소리 내는 지도자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히 헌법 제4조의 통일 조항, 66조 3항의 통일 조항, 대통령의 의무로서 통일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69조에 대통령이든 국회
언도 뭐 그와 비슷한 똑같은 국회법이 있습니다만 69조에 보면 통일 선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에 선서하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통일 성실히 수행하겠다 선서까지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 사람이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대통령 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 지도자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지난번 대표 후보자들 국민은 유일하게 당 강령의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더불어민주당은 당 강령의 자유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당대표 후보자 가운데 우리 대표님 포함해서 이제 보십니다만은 통일의 목소리를 낸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도 뭐 논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졌느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 독일입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서독 분단 시기에 미국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정치력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이드 인 저머니 그 당시 강력한 경제력을 가졌지만 서독은 미국이 시킨 대로 했어요. 오직했으면 서독의 외교를 2등국에게 편성해 했습니다. 1등국은 미국이다. 우리는 절대 1등국 넘보지 않는다. 우리는 2등국이다. 미국의 세계 정치에 절대 거역하지 않는다. 우리는 편성한다. 냉전 시기엔 그대로 긴장 완화 또 신령 또다시 대결하고 미국에 편성하면서 현실적으로 그 속에서 경제건설하고 국가 세우고 경제건설하고 군사를 확충하고 통일까지 이뤄낸 겁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정치력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일된 독일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항상 절름발의 경제를 운영해서 했습니다. 아시죠? 서쪽에 오리엔팅, 서쪽 통합했으니까. 하여튼 통일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독은 독일의 외교부 장관이 2005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일 15년 만에 왜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회가 5개국이냐? 넓혀라. 우리도 국력에 걸맞는 세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분단시키는 꿈도 꿀 수 없던 이야기입니다. 통일된 독일은 정치 강국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의 수상은 좀 그렇지만 메르켈 온 세계의 정치 무대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치 강국이 된 겁니다. 두 번째, 군사 축군국이 된 겁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군대를 해외에 파병해서 전투하는 행위 옳고 그름을 떠나서 헌법을 바꿔서 파병하고 전투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상관없이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조지 부시 주니어가 그 당시에 그 서독에게 어떤 통일된 독일에게 좀 파병 좀 해가 우리는 뭐 결국 갔지 않습니까? 통일된 독일은 노했습니다. 분단 시기에서는 뭐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죠. 그건 우리 국익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28,000명의 주한 미군이 있지만 통일된 독일은 22,000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나토라는 집단 방위체에서 독일이 원해서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점령국의 지위가 아니고 통일된 독일은 군사 주권국이었습니다. 경제 강국도 했습니다. 물론 서독은 통일 전에 잘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통일된 독일은요. 물론 통일된 비용을 엄청 쏟아부은 건 사실이지만은 옛날에 60년대 라인강 기적이 지금 엘베강 기적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아직 뭐 블랙시트가 됐지만 영국이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았다 보고 본다면 EU 28개국이 1년에 생산한 총 GDP의 30%, 3분의 1을 통일된 독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단 시기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 강국이 된 겁니다. 유럽발 경제력이 스페인, 그리스발 경제력이 좋다는 건 미국이 아니라 독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 비용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긍정적 측면으로 봐야 되는 이야기예요. 또 네 번째로 통합된 사회. 물론 지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 동서독 주민 간의 정치적 갈등이 있으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동독 출신의 여성이 15년간 연방 수상을 하셨고
군대에서 연방 대통령, 연방 국회의장 또는 뭐 독일의 스포츠 뭐 국기 축구의 국가대표 감독 뭐 전부가 동독 출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독 주민은 하나된 강력한 독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이 잘못됐다. 특히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조차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헛소리가 국민들이 말이죠. 뭐 헷갈리는데 여러분, 독일 통일은 굉장히 성공적인, 아주 좀 더 이야기할게요. 여하튼 통일에 대한 이유,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 복지를 누리자 그러면 그 속에 정치 강국, 군사 주권국, 경제 강국, 통합된 사회를 만들려면 통일을 해야 된다. 어느 지금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통일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소통과 협력하고 소통과 협력, 교류 협력하는 것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법이 말하는 사실상의 통일이다. 이렇게 누가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자가 그런 말로 했습니다. 저는 팩트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하고 2022년 1월에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그것도 헌법 법조인이 말이죠. 66조 4항에 대통령은 통일의 의무를 진다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은 현실적으로 힘드니 소통과 협력, 그것이 바로 헌법이 말한 사실상의 통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그런데 그분이 어떻든 간 국민들에서 40 몇 % 지지를 받았다는 건 나는 정말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분이 뭐 하다못해 그냥 뭐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뭐 장사미사는 몰라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 이야기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하튼 통일에 대한 의식이 필요한데 그 통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제가 지금까지 지킨 바에 의하면 반반입니다. 이번은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지지자고 또 특히 최근에 7월 20일인가요? 자유민주 기본제를 기초한 평화통일 하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그건 감사한데, 그러나 3.1절, 8.15, 며칠 전 8.15 이 기념사 축사에 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계가 있다는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분명히 지시를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통일의 길.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9가지 질문의 두 번째. 여러분, 통일의 길은 왜 하나밖에 없는가? 여러분, 저는 이 1993년 5월 달에 유학을 마치고 이 한국의 학자라 처음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처음으로 이제 데뷔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말한 이 주장이 받아들이는 게 왜 힘듭니까? 여러분, 통일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통일이 주체사상이나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헌법 제4조에는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분명히 못 박혀 있습니다. 그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사회적,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한국의 사회적인 이념적 정체성의 지향성이 자유민주주의다. 방법은 평화 통일이다. 여러분, 자유민주 기본 질서의 평화 통일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부, 어느 정치인의 통일 방안을 비판하지만은 제가 당신이 그럼 생각한 통일 방안은 뭐요? 그러면 대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맞지 않는. 여러분, 자유민주 기본 질서 기상 통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을 아무리 염원해도 우리는 통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일을 아무리 염원해도 우리 남한 사회를 국민소득 100만 달러의 지상낙원을 만들어도 우리는 통일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누가 하느냐? 북한 주민이 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민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체험 속에서 이게 아니구나. 인민이 주인인, 인민이 주권을 가진 그런 사회가 아니구나. 속았다. 착취당했다. 학대당했다. 주권이 없다. 그들 스스로 깨닫고 그 자본주의라 비난했다. 미국의 앞잡이라 비난했다. 저 남한 속에 대한민국에
정말 내가 원하는 인간다운 삶,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가 있건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름을, 무엇이 좋고 나쁨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옳은 것을, 좋은 것을, 자기 것을 하기 위해서 몸으로 움직일 때야만 통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통일의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에 부합하는. 우리가 무력통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평화통일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93년 5월 달에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친해졌지만 제일 앞에 경찰기 원로 교수 한 분의 벌떡일어서가 제가 발표하는 도중에 저보고 너 빨갱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의 이 말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부하는 바가 크지만은 참 힘들더라고요. 이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가. 통일의 원동력은 북한 주민입니다. 그들을 움직여야 되고 그들에 다가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통일을 흡수통일이라고 하죠. 결론은 좀 흡수통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독일 통일 흡수통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동독 주민들이 정말 동독 주민들의 그 헌신과 죽음을 물어선 그 한글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통일 원동력은 동독 주민이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서독 체제에 편입한 겁니다. 서독이 협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차 세계든 2차 세계 그 전쟁을 그렇게 일으켜서 또 프로이센 비스마르크 통일 전쟁 해가지고 그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 그 독일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려고 만약 막 흡수 통일 추진했다면 어느 국가가 찬성했겠습니까? 미국인들 찬성 안 했을 겁니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이 한 것은 동독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준 겁니다. 통일 준비를 한 겁니다. 통일의 주단길을 서독이 깔아줬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무엇이 좋고 나쁨을 눈과 귀를 열어줬어요. 그러나 그 동독 주민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노로 Wir sind das Volk, We are the people. 우리가 그 국민이다. 우리가 바로 그 국민이다. 이렇게 정과자들 표현해요. Das Volk, the people.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토록 인민이 주인했던 그 인민은 주인이 아닌 학대받고 굴종당해서 우리가 바로 국민이 우리가 바로 주인이야. 이게 Wir sind das Volk, We are the people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가진 우리가 중심이다. 그래서 베른 장벽이 무너뜨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89년 11월 9일 베른 장벽이 무너졌지만 통일은 11개월 뒤인 90년 10월 3일이잖아. 더 중요한 것은 베른 장벽이 무너진 4개월 된 90년 3월 18일 날 동독 체제 역사상 40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유총선거가 열렸습니다. 자유로운 선거. 베른 장벽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동독 향방이 어떻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는 그 순간에 동독 주민들은 자유로운 투표에서 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주장하는 정강정책의 날선 정강이 물론 보수당이지만 투표를 던진 겁니다. 민족 자율권을 행사한 겁니다. 독일을 분단시켰던 전성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어느 국가도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베른 장벽이 무너진 11월 9일 한 달 뒤인 12월 초에 이미 미국은 서독의 통일을 지원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반대한 것은 소련도 아니고 영국 마가렛 대처가 끝까지 통일 반대. 여하튼 간에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속에서 동독 주민들이 우리가 통일하겠다고 민족 자결권을 행사한 파에 지난 세계 근세기까지 국제사회에서 통일 관습법이 뭡니까? 민족 자율권 아닙니까? 동독 주민들이 원했는데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 다음부터 전성국가, 전성사국가, 동서독 간의 2+4 회의는 통일이 이미 기승사실화 되었고 통일 이후에 통일된 독일이 군사력을 얼마나 유지할지, ABC 무기를 얼마나 갈지, 영토의 경계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서 90년 3월 18일 독일 민족의 통일 날이라고 표현해요. 독일을 통일한 10월 3일 법적 통일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 7개월 동안 동독의 마지막 정부와 서독이 협상을 벌여서 합의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만약에 독일 통일을 갖다가 흡수 통일이라 이야기한다면 그 동독 주민들의 노력, 이 희망, 염원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독일과 우리는 다릅니다. 독일 공부한 저는 누가를 잘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 독일과 달라. 맞습니다. 뭐 독일과 한반도 다른 점을 이야기가 한 수백 가지가 갈걸요. 뭐 전쟁이. 그러나 여러분, 독일과 우리가 다르고 뭐 우리가 더 힘들고 문제가 아니라 거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깃든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 통일을 더욱더 연구를 해야 되고, 큰 틀뿐만 아니라 사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서독이 어떻게 동독 주민이 다가갔는지, 베를린 장벽이 무너뜨리고 자유투표가 있는 그 4개월 동안 서독이 뭘 했는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협상을 할 때 사실은 2+4가 아니고 서독의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과 제 지도 교수님이 동독 외무부 장관 기획실장으로 거기 회의에 참석했어요. 1+4였어요. 2+4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여하튼 그 평화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기찬 평화 통일, 독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렵고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북한 주민이 놓여져야 된다. 저는 북한이 그 센터 소개해서 감사한데요. 저는 탈북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당 한 2시간 이상 다 만나가 면접 한 수백 명이 될 겁니다. 저와 면접은 탈북자의 100%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북한을 너무 몰라요. 우리 사회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북한 주민들의 변화에 의한 평화 통일이 힘들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 뭐, 또한 세뇌교육, 정치적 압박, 통제,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하는 그 세뇌와 통제 그 수단 그거 누구한테 배운지 아니? 그거 다 소련하고 동독 히틀러가 나치한테 배운 거야. 예? 소련도 무시무시한 KGB가 있었고, 동독에 무시무시한 스타지가 있었고, 비밀정찰 말입니다. 세뇌교육 다 있어서, 물론 북한은 더 심했지요. 그 영어로 따지면 다 소련한테 배운 거예요. 저 독일 옛날 나치부터. 그래도 그 나라 변했다. 누가 했어? 소련,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다 바뀌었어요. 위에서 바꾼 거 아닙니다. 고르바초프가 바꾼 게 아니에요. 고르바초프가 바꾼 게 아니라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던 것이 글라스노스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입니다. 모든 동구 유럽은 국민들의 요구에 바뀐 거예요. 그들은 눈과 귀를 뜨고 요구한 겁니다. 보다 많은 더 많은 자유와 민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북한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알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시작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너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던 많은 어려움도 있고 부정적인 점도 많이 느끼겠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유, 이 자유가 우리도 불과 20년 전에는 우리도 이런 사회가 올 줄 몰랐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20년, 90년대 이런 사회 오라 좀 생각했습니까?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다를 줄 알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 북한 주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 무엇이 좋고 나쁨을 인식하게 된 변화라 생각하고, 그게 인류의 역사 발전 아니냐. 우리도 그랬고 다른 데도 그랬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 좀 이따 더 이야기하겠지만, 어렵고 많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우리 상대가 안 되지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저는 그 선진민주 국가라고 표현하는데, 선진민주 사회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면, 저희 선진민주 사회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 산업적, 환경적 민주화가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의 소위 말하는
고도의 선진민주 사회는 다 그 길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하튼 우리 사회가 북한보다는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일 아침에 총화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점, 내려온 탈북자가 맞이하는 어려운 자살하고 뭐 이런 데 뽑아가지고 세계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우리 사회를 좀 더 선진민주 국가로 만들어 갈수록 우리 첫째는 우리가 선진민주 사회를 만들어야 돼. 둘째는 이 사회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사회를 북한 주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선진민주가 강력하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 사회를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과제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부딪히는 게 대북전단금지법 아닙니까? 여러분 대북전단금지법 하니까 원래는 남북관계발전특별법의 수정이에요. 원래 명칭은 그걸 누가 워딩을 참 경로하게 잘했는데요. 대북전단금지법 이러니까 야 적경지역에서 우리가 전단을 날리면은 북한이 그 화가 나가 공격하게 되면 우리 그 적경지역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 군인들 시설을 다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려는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또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대북 전단 날리면 안 됩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대북 기구를 날리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날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법을 만들었을 때 민간단 지금 날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날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부가 헌법에 따라서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헌법에 따르면. 북한의 상과 인권 문제에 전혀 관심을, 북한 주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민간단체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한 그 행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만약 그 역할을 한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대북 전단금지법 가장 큰 악법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3국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정말 나쁜 악법인 이유는 그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적경지역에서 날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 제3국에 가서도 북한 주민에게 자료 정보를 주려면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통제를 딱 묶어놨습니다. 아까 자유민주 기본질서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국회 동의를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도대체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헌법적 절차에 당선된 그 정치인들이 헌법을 완전 개무시하고 만든 법 아닙니까? 그리고 삼국조항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를 좀 강건하게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우리 함께하는 그들의 우리의 마음을 북한 주민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지금 근립적인 것이 이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음 총선에서 어떻든 간에 전국이 바뀌어가지고 폐기돼야 된다. 최소한 제3국 조항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통일 과정을 어떻게 할 뿐만 통일 이후에 어떻게 우리 통합할 것인가. 여러분 독일이 통일 이후에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요? 독일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통일 관련 이야기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떤 남북한과 교류 협력해라 접촉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만 하죠. 저는 항상 그때 비판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서독이 동독과 그 많은 교류 협력을 하면서도 너희들이 통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 관리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동독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희들이 교류 협력한 것은 분단 관리 교류 협력이지 통일 지향 교류 협력이 아니었어요. 동독 주민이 통일은 되었지만 동독 체제가 어떤지 시스템이 어떤 기반이 어떤지 거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염두에 둔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 염두에 두면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적경지역을 어떻게 만든 최초의 예를 들면 뭔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경지역에 남북한 주민들이 처음 만날 거 아닙니까? 이 주민들의 첫 번째 만남이 전체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게 성공적으로 될 경우에 남북한 도나 군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처음에 할 것인가 그것이 통일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출발해서 지금 예를 들면 하고 있겠지만 우리 탈북자들 전부 다 북한의 각 군지역으로 다 이렇게 세밀화 분산시켜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누가 오피니언이든지 뭐 이런 까지 다 준비되는 거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북한연과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평화를 회복할 수 있죠. 통일이 우리에겐 평화를 의미합니다. 과연 그런데 주변국들에게는 통일이 평화일까요? 그들에게는 평화의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남한 조그만 땅 떨어지기 경제적으로 저렇게 잘 나가고 군사적으로 강한데 통일되면 그 사람도 우려 안 하겠습니까? 한 번에 두 개의 정체가 존재하면 적당하게 서로 뭐 티독닥거리고 전쟁은 안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는 평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이 민족 자결권에서 통일의 원동력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러시아 반대 통합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준비는 국내적으로 선진민주사회 건설하고 북한 주민에 접근하고 또 통합을 준비해야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지역 통합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소 그 당시에 미소의 나름대로의 또 화해 모드가 없었다면 독일 통일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지역 통합, 동북아 차원에서 지역 통합과 한반도 남북 통합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동북아 영내 국가들 가운데 우리 하나의 그 다자안보 체제는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 공동체 행사를 위해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환경 모든 분야, 어려운 분야 많지만 그래도 가장 국가 간의 협력이 일어나는 부분이 경제 문제나 환경 문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 그래서 독일 통일은 독일 통합과 유럽 통합이 함께 움직였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미 관계가 물론 통도가 기반이 돼야 되지만 한중 관계 역시 뭐 나중에 상상하겠습니다. 여하튼 통합 정책은 남북한이 아무리 잘해도 주변국 정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통합이 지금 단계부터 남북관계 개선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첫 끝까지 지금 남북이 아주 안 좋은 상황부터 통일된 끝까지 그 전시에 걸쳐서 남북 통합과 동북아 통합의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발인데요. 우리 보수주의자들 잠깐 많이 긴장하십시오. 가장 잘못한 게 이 분야에서 보수 정치인과 보수 우리 시민들이. 북한이 핵무기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연평도를 포격하고 방자 피살하고 뭐 각종 도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전면전을 일으키다 전쟁했을까요? 아니죠. 전면전을 일으키면 그 순간에 김일성이가 죽는다는 것은 초토화되면 누구보다 걔들이 잘합니다. 근데 왜 도발할까요? 돈. 맞습니다. 돈 일부분입니다. 물론 정치적 이유도 있어요. 김정일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남쪽 정부에게 뭔가 경고를 주기 위해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벌기입니다. 시간 벌기. 사회주의 형제국이었고 당시 사회주의에 제일 살아 동독 사회주의 제1의 경제 강국이 서독과의 교류협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독일 통일이 동독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우리보다 더 이상으로 북한이 아마 연구했을 겁니다. 그 자본주의 연구. 남북한의 국내 경제력이 비교가 안 된 상황 속에서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가장 무리한 게 뭐겠습니까? 남쪽으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했어요. 그러나 최대한 남쪽으로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은 통제한 속에서 경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발하는 이유는 북한이 도발을 해요.
그럼 우리 정말 선량한 우리 특히 우리 보수 시민들 어떻습니까? 국가 안보를 지켜야 돼. 예? 저놈들 안 돼. 교류 필요 없어. 닫아. 한미가 합사해 군사훈련하면 막 국민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북한의 노림수가 바로 그겁니다. 국민의 상대가 아닌 상황 속에서 남쪽의 역량을 차단하기 위한 시간 벌기입니다. 시간 벌면서 핵무기 개발하고 경제난 극복하고 권력 세습하고 시간 벌기용으로서 그들이 도발한 겁니다. 전쟁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개성공단 경영상을 통제석에 불고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막힐 상황도 염두에 뒀을 겁니다. 여하튼 북한이 도발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벌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을 때. 우리 보수 정권들 뭐 했습니까? 다 문 닫았죠. 박수치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는. 그때 국가안보는 뭡니까? 나만은 뭐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라면 한반도 전체를 조국이라 생각하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한반도 전체를 경영해야 되는데 남한안보, 좋게 말하면 분단관리죠. 북한의 게임스에 노려서 쏘갔습니다. 우리는 오이사 조치 해가지고 폐쇄하고 건강산 폐쇄하고 우리는 박수 쳤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북한 주민에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막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했어야 되죠. 박왕자 여사를 피살하고 연평도 포기해서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잘 지적했지만 북한이 정상적인 정치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남쪽에 대한 경협을 제한할 게 아니라 그 넓은 개성과 건강상을 내놓을 게 아니라 경협이라는 이름 하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 막았어야 되죠. 근데 왜 그 김정일이가 그 땅을 경협에 내놨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동독의 서기자 호네크인들 서독과 교류협력하면 서독의 돈을 마시지만 서독으로부터 자본주의 역량을 오래가 예상을 왜 못 했겠습니까? 했지요. 그런 정책 이름을 차단 정책이랬어요. 업그레이션스 폴리틱. 서독의 돈을 맞췄지만 분명히 서독의 자본주의 역량을 오니까 그걸 막는다고 정책 이름을 차단 정책 이름 하에 하면서도 교류협력을 계속 했는 거죠. 돈 때문에. 그게 우리의 지렛대인데 북한 주민의 다가간 통로를 우리는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야 되죠. 너 사람을 죽였어? 뭐네? 좌파 정부들이 햇볕 정책 하에서 교류협력하는 건 방향성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좌파 정책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브란트 수상이 친구였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브란트 수상의 신동방 정책에 기반한 독일 정책의 아름입니다. 똑같아요. 대립과 갈등이 길어지면 서로 동독에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진다. 민족적인 적대감이 커진다. 그러니 통일은 중장기적 목표를 두고 저쪽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저쪽에 북한 주민, 동독 주민들의 삶과 인권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킨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우리 좌파 정부들이 뭘 원했느냐? 서독이 교류협력한 그 방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 방법을 북한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첫째, 서독은 절대 현금 안 줬습니다. 예? 서독은 국내죠. 미국도 반대했고 우리는 핵무기지만은 그 당시엔 동독이 화학무기예요. 현금을 줬을 때 통치자금 쓸 가능성이 있다. 또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래서 현금은 안 된다. 현물을 줬습니다. 두 번째, 절대 교류협력을 일회성을 하지 않았어요. 동독과 협상을 벌여가 제도적으로 청소년 협정, 문화협정, 체육협정, 방송교류협정, 과학협정, 환경협정,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서독은 경북 동독과의 교류협력 통해서 동독 주민의 인권의 삶을 개선시켰어요. 상봉 물로 거주도 가능하게 하고 뭐 TV 라디오 시청 우편물 교환 모든 동독 주민들의 삶과 인권을 개선시켰는데
햇볕 정책 하에서 추진된 그 엄청난 수억 달러 돈이 북한에 갔는데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었습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개성공단에 5만여 명이 근로한 곤란 사람들이 개성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뭐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5만 3천 명 그 당시에 곱하기 한 가족이 4명, 20몇만 명이 개성공단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개성공단에 온 그 북한 그 근로자들이 자기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계, 시설, 음식, 의복, 기반시설, 대한민국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쇼윈도인데 그걸 우리가 막을 것이 아니라 금강산을 완전 막을 것이 아니라 야 이제는 너희들 사람까지 죽이고 이래 안 돼. 현금 먼저 현금 줘. 현물 받아. 북한 주민에 도움되는 현물밖에 안 돼. 치료만 하지 마. 개성공단, 금강산, 경협 북한 지역에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사람 죽이고 언제 문 닫으면 다 넣었거든. 그래 뭐네. 파주에도 작지만 공단 열어서 남북한 인력과 모두 왔다 갔다 하게 해. 설악산 관광해가 금강산성을 연계시켜 왔다 갔다 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주민에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스스로 문을 다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희 죽고 난 뒤에는 며칠 동안 알지도 못하는 모든 연락이 두절된 그 상황을 우리 보수 정부가 했는 거 아닙니까? 좋게 말하면 분단관리였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정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북한에 도발한 이유는 성공했습니다. 시간을 벌어가면서 우리는 국력이 지금은 우리가 경제력이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26대 1인가 그렇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23대 1인가 그럴 겁니다. 하여튼 국민들 국가적으로 보면 50배도 안 되는 50분의 1도 아닌 그 북한과 우리는 1대1의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예? 50배 영향을 준 게 아니라 1대1로 평행선 달린 그들의 그 노림수 갖고 도발입니다. 도발 탁 던지고 우리는 탁 맞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끼리 안도할 동안 자기들은 시간 벌고 무기 만들고 권력 세습하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 놓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우리 주민들은 그걸 국가안보를 지켰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남한 주민이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이 문제입니다. 그럼 핵을 가진 김정은이 지금 도발하는 이유는 뭐냐? 정말 무서운 놈들입니다. 밥만 먹으면 그 생존 논리 생각하니까 정말 잘하고 자기들 보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우리가 그 미국의 북한이 특히 작년 초부터 연초부터 계속 뭐 불꽃놀이 하고 있잖아요. 도발하고 있잖아요. 이 도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인데 이 상황이 작년 그 9월인가 10월 기획 되는데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북한은 저렇게 핵무기로 도발하고 장난을 치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되느냐 여론조사. 여러분 몇 프로가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95%.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있고 가전 핵무기 종류를 다양하게 가전 장소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굴에서 지상 호수에서 비행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국민들의 95%가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을 때 저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8월 26일인가 3일에 제가 중앙일보 칼럼 통해서 북한의 노림수는 우리의 핵무장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칼럼을 써가 제가 가전자 욕도 빨갱이라고 또 많이 묻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핵을 가진 북한이 도발하는 노림수는 우리의 핵무장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뭐 100%를 만약에 그 전술 핵무기가 아니라 자체 핵무장을 우리가 100% 우리 국민이 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체 핵무장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NPT 체제의 그 중심국가들은 그건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미군이 가진 빠져나간 전술 행보를 재배치하는 건데, 북한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95% 찬성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경우에가 어떤 왜 국민적 폐해가 있냐? 첫 번째,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좀 명분을 줍니다. 주한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 해가지고 북한 김정은이가 그래 저거는 미군 거니까 대한민국은 아니야. 그래서 저건 미군 보니까 대한민국은 핵무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저놈들은 계속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 말만 쇼만 예전에 91년에 남북 기본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그때 빠져나가서 했잖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실정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명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91년까지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1000기 이상이 전술 핵무기가 우리에 배치됐다고 했는데 그때의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 군인 장성들 말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어느 종류의 어디에 얼마나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통제밖에예요. 지금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한미가 가지고 워싱턴 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저는 준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간혹 가줄지 모르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예전보다는 우리가 한미 관계가 돈독해졌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배치된다. 우리가 좀 더 만약에 정보를 가진다 합시다.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게 되면은 이 명분을 주고 그걸 빠졌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명분을 주고 두 번째는 대북 국제 제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 깨졌어. 왜 우리만 제재를 받아야 되느냐? 왜? 남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가만히 있겠어요? 유엔 가가지고 이제 이거 폐기해라. 우리 보이콧하겠다. 아니 남북한 다 똑같이 핵무장 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에 일방줘야 되느냐? 두 번째는 대북 제재에 대한 완전히 형해화시킬 근거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술된 배치된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의 우리 군부들이 정보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껏해야 통제가 될 수 없는 미군의 핵무기, 전술 핵무기 가질 따름이지만 북한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적인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는 핵무기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자체적 핵무장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은 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그에 대한 좀 안정감 느낄지 모르지만 남북 간의 핵무기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 제일 중요한 게요. 핵을 가진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는 전쟁 가능성을 저는 구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쟁 가능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거든요. 핵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패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가 있는데 패전은 있을 수 없어요. 뭘 받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터전에 우크라이나 모든 자유진영 국제사회가 다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병력 파견한 국가 있습니까? 아무도 병력을 못 파견하잖아요. 러시아 핵이 무서우니까. 6.25 전쟁에 북한 진 이유가 뭡니까? 핵을 가진 북한은 재래식을 공격하더라도 해외로부터 옛날에 우리 같은 17개 참전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북한 핵을 가지고 으르렁하는데 우리나라 침략당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 핵 파병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도 움직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첫째, 가장 전쟁에 중요한 것은 전쟁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전쟁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 그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인민군들의 군인들의 사기인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군인들 우리 국군도 정말 자랑스럽지만 김일성 죽고 1994년 김일성 죽고 지금까지 북한은 전시 상태를 선포했는데 그 전시 상태에서 훈련한 북한 인민군이 더 정예화되지 않을까요? 자신 있다 이거죠. 인민군들이 더 우월하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재래식으로 먼저 남한을 숙대밭을 만들고 파병은 막을 수 있고 문제는 주한미군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군이 1차적으로 거기에 발목이 잡히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이 만약에 공격하게 되면은 그때는 주한미군도 묶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구상을 김정은이가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쟁 준비. 또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기에 있겠죠. 야, 네가 먼저 공격해라. 예? 네가 뭐가 남점하면 우리가 대만 공격할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서로 어떻든 간에. 그 김정은이 계산도 그렇겠죠. 지금 뭐 돌아간 상황을 보니 시진핑이가 대만을 만약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그때가 된다면 저는 핵을 가진 김정은이가 군사적으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타겟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 대북 국제 제재 더 강력하게 하고 우리가 확장 핵 억제력을 더 강력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 해결된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 나도 듣고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와 핵 억제력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북한 주민과 김정은의 일체감만 더 돈독하겠죠. 또 지금까지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미일 간의 틈새를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떻든 간에 머슬링 수 저는 지탱해 가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와 핵 억제를 강화는 핵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상 유지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폐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북핵 문제를 넘어서 통일까지 북한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핵 억제를 강화는 필요 조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을 때 통일의 원동력은 북한 주민이 돼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역시 북한 주민. 그들 움직여. 어떻게? 왜? 우리는 거짓말에 진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북한 주민이 어떻든 다가가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조선민으로서 우리 조선 민족으로서 핵 문제 핵무기, 우라늄탄, 원자탄, 우라늄, 플루토늄탄, 수소폭탄, SLBM, ICBM, 온갖 정말 축하한다. 잘했다. 근데 물어야 되죠. 근데 너희들 더 삶이 행복해졌니? 더 삶이 나아졌니? 너희들 그 박수치고 자랑한 그 핵무기 왜 만들었니? 그럼 그들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세대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안보역을 만들었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북한이 김일성 일가가, 김씨 일가가 외부로부터 외침을 방지용으로 체제 안보용 핵무기를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우리 국민 가운데 북한에 먼저 군사적으로 선제 공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국민 가운데 다른 사람에도 우리 북한을 군사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조심해. 우리 특히 보수 진영에서 또 군사 군 문제 전문가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미국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아무리 군사적 기술이 발달해서 미국이 과연 여러분 먼저 선제적으로 탐지 군사적으로 서지컬 외과식으로 한다는 그게 여러분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이 한반도 지형에? 정치적 블러핑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순간 그대로 전쟁이 개시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군사적 선제 공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가 없던 그 북한, 군사적 보잘것 없었던 그 북한, 전쟁이 끝나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긴장이 일었습니까? 파고가 일었으면 그때도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핵을 가진 북한? 중국이 과거에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과거에 러시아입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안보 전문가들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참수작전, 서지컬 스카이 그런 이야기는 북한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대비적으로 자기들의 이거 외교 핵무기 개발단 명물 줄 따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북한 주민 다가가서 너희들이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는 한 전쟁은 없다. 이 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럼 물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니? 대북 제재로? 너희들이 핵물 개발을 해가지고 대북 받는 그 고통을 누가 나누고 있니? 김씨 일가가 권력층이 아니라 일반 주민, 북한 주민 너희들 그 고통을 오롯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핵무기가 작은 거 핵무기 아니라 이 불행이구나. 외국에 대한 외침에 대한 방어용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 세습 용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그들 스스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이 반대 생각, 이게 아니구나. 그걸 우리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아닙니까? 대북 제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고통을 안 껴줘야 됩니다. 안보에서 우리가 전술 핵무장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돼 하지만은 어떤 핵 억제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은 북한 주민에 다가가서 그들을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실을 너희들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 함께 잘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 진실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 정부 한번 보실까요? 강력한 또 한미일에 또 이번에 또 데이비드선이 나올지 모르지만 한미일 협력 군사 필요합니다. 저 적극 찬성합니다. 확장 핵 억제 강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북한 주민이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걸 동시에 추진해줘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부는 제재와 압박력 강화에만 노력했다 그러면 소위 말 문재인 정부는 둘 다 안 했어요. 그죠? 북한 주민에 다가갈 생각도 안 했고 뭐 압박력 강화도 하지 않고 뭐 나중에 설명했죠.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그런 지난 대북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확고한 대북 제재와 핵 억제를 확장 강화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핵의 그날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든 말든 우리는 가장 강력하게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을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저렇게 개발하고 장난하고 도발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결한 비핵화 공동선을 지지한다. 그리고 핵확산 감적증 NPT 체제를 존중한다. 이걸 견제합의를 해가지고 국제사회와 우리가 함께 항상 우리 같은 대응을 유지하도록. 그런데 그럼 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이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저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개념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입니다. 통일이든 폐기든 핵폐기든 북한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북한 주민을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 중심에 놓고 있는 정책에서 그들을 바꿔야 된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에 우리가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권에 북한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북한 주민이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남한에 있던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탈북자입니다.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이 뭐 사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북한에 있는 부모나 친지들에게 아빠, 엄마, 친구야, 뭐 내가 안도권과 도망가는 넘을 때 그 기대했던 그 기대, 희망 난 지금 누리고 있다. 정말 난 남한에 살았다. 이 한마디가 북한 주민은 가장 크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교류협력에도 민요나 처고 왕래 교류 뭐 그것도 물론 도움되지만 경협이나 이산가족 사람 다 도움되지만 가장 그래도 우리가 북한 주민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의 성공 스토리. 예? 아마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진보 정부라 자칭 저는 진보랑 좌파로 표현하는데 이 정부들이 그 좌파 정부들이 교류협력 방향성은 참 좋아 교류협력을 한다는 좋았지만 교류협력도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여튼 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촬영할 때는 좀 그렇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제가 몇 번 칼럼에서도 했지만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언해야 되죠. 대한민국 대통령 같으면은 북한 주민도 이번에 뭐 탈북어 강제 북송 사건을 기회해가지고 북한 주민도 우리 헌법상 우리 주민이라는 국민들이 많이 되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북한 주민이 들리도록 북한이 받건 말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북한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환영한다. 대통령이 선언해야 됩니다. 아니 자유의지로 그게 대한민국 국제법을 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는 누구라도 다 북한을 보내주겠다. 정부가 가진 모든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방북을 신청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승인하겠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문을 때 모든 북한 주민 받아들이겠다. 김정은 위원장, 너가 주장한 인민제일주의에 입각해서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한 가족이 평생을 만나지도 못한 이 비이성을 이제는 끝내자. 대한민국 대통령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주민에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남한의 대통령이 야 저런 말씀하는구나. 우리를 국민 취급하는구나. 하여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방법은 물론 국정원은 국정 나름대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떻든 간에 북한 주민들이 다가가야 된다. 그 제한적 목표는 뭐냐? 대한민국을 희망을 심어줘야 대한민국을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 대북 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의 함께로 우리의 마음을 북한 주민이 한 사람이라 더 많게 만드는 것이 대북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통일 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 체제와 함께 하려는 북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통일 정책의 목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군 포로, 납북자, 응유자 이 문제 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좀 이따 뭐 이야기하겠지만 여하튼 북한 주민들이 남한 정부가 남한의 동포가 우리의 삶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폐부에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소위 말해 옛날에 민주화 투쟁했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 60, 70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발 우리 박 정권 이 토가 악재 정권에 좀 관여해 주세요. 국내 개입해 가지고 우리 민주화 시켜주세요. 자유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손을 내밀었던 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인권 문제 제기하면 그게 국내 정치 국내 내치 개입이라 그러니 참 뭐가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방법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북한과 첨예한 지금 이 도발의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북한 주민에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는 이 인권 문제에 연결되는데요. 자, 그래서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거기에는 이제 어떤 게 포함되냐면 핵 폐기와 통합까지 연결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북한 주민에 다가가서 북한 변화를 한다, 이 말은 사실은 못하죠. 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오늘 전 동영상이 퍼지고 나는 조금 그런데, 여하튼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참 윤석열 정부 좀 잘하고 있어요. 북한 인권 문제를 다 끄지만. 북한 인권 문제, 뭐, 전 세계 모든 국민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가장 최악의 인권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그 북한 문제, 인권 문제, 북한 주민 인권을 개선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뭐 소수 국가들 빼놓고는 국가 시민이 됐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도 큰 회의를 합니다만, 이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 문제의 제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상징을 해서 모든 국내외 연대해가지고 북한 주민 인권 개선하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그들의 개혁 개방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핵 폐기와 통일, 이 전체 일관적인 과정의 시작점이 대외적으로 국내외 지지를 받으면서 하신 게 북한 인권 개념이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직전에 지금 막 개편이 조직 개편이 막 되고 있지만 통일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했다, 이해도도 없었고 추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김용호 장관을 바꿔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저는 그 뜻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관계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본심은 저는 여기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말을 계속 했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 문제다. 그들이 바깥 세계에 돌아가는지 알게 해야 된다.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부는 북한 연구를 더 분야별로 더 분석을 해야 된다. 북한이 더 잘 살면 북한 그쪽으로 통일되는 게 맞는 것이고 남쪽이 더 잘 살면 남쪽 통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 글들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석했는지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대통령이 육성을 그렇게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금년 1월 초, 최근 7월 20일 날 명령을.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될 것은 우선 핵폐기, 당면 핵폐기든 북한 변화와 통일이든 간에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되는데,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 힘은 말 안 되니까 국제사회에 함께 해가지고 인권을 고리기 위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1차적 인권을 개선시키고, 두 번째는 그들의 변화, 그들 스스로 개혁과 개방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고 나아가서 핵폐기와 통일 연구전, 이 전 과정을 우리는 지금 인권이라는 개념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3년에 제가 통일연구원에 있을 때 박근혜 정부 초기에 6월 달에 스톡홀름에서 북한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어요. 누군가 하면 자영남이고 직후에 유엔 대사인데, 지금 유엔 대사 직전의 대사인데, 이 스톡홀름에서 첫 번째 우리 남북 간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저는 할 말 다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막 비판했어요.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자영남 대사가 영국, 태국, 지금 의원은 영국 대사관에 공사했지만, 참사했죠. 자영남 대사 마치고, 북한 당시에 그 군축 평화의 연구소 소장 자격을 나왔던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부를 하니까, 떠드니면, 선생님, 근데 우리 공화국에는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인 일은 없습니다. 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망치를 얻어맞은 듯한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과 비할 바 없이 앞섰지만 북한 우리 사회에 있는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면 우리나라 인권 문제고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좀 더 뭐 철두철미 있을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문제 있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 주민들의 변화는 더 늦어질 것이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저는 청소년들이 그 통일 교육이라 의지가 없다는 이것이 저는 그들이 정말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못 받은 겁니다. 그들이 뭐 몰라요. 뭐 제가 사례를 들으면 얼마나 많은 사례를 들으시면 그들은 정말 저는 걔들이 잘만 설명은 다 따른 착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 인평대 폭격 났을 때 그 반납하고 쫓아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 교육 때문에 없어진 예를 들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인권 문제가 많이 낮아진 것이 옛날에 우리 배웠던 사회나 도덕 이런 교육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우리나라 또 예의범죄교육 이런 것과 포함해서 그 통일 교육만 따로 하기에는 우리나라 학생가 너무 좀 어려우니까 민주시민교육, 우리나라 전통 예술을 포함해서 그런 이름 한 달에 시민교육이든 민주시민 그런 타이틀에서 교육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총괄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북한의 지금부터 통일까지 전 과정을 인권 문제를 연결하는 그런 거시적이고 총합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펼쳐나가야지 국내에 나와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도 인권 교육을 포함한 여러 시민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이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겁니다. 누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을 하지만 남한 주민으로 살아왔어요. 나만의 나의 조국이고 나만의 안보가 나의 안보고 나만의 성장이 나의 성장. 삶의 여유가 없었던 아니면 태어나서 그걸 교육받아 어떻든가 우리는 나만만을 우리는 우리 조국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TV 방송이 몇 개입니까? 수백 개 아닙니까? 지상파, 유선, 털면 TV 방송 그거 한번 틀어보세요. 일기예보 다 보지 않습니까? 내일 뭐 할지. 그 일기예보에 북한은 없어요. 그죠? 딱 잘라가지고. 나만만. KBS 1, 저녁 9시 뉴스 가끔씩 함흥요까지만 보이지 한두 번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는 북한, 남북한 전체 하나라는 거 우리 세대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 젊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본 거예요. 북한이 없어요. 그냥 남한만 우리는 딱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통일 의식이 없다 하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만약에 뭔가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국가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마.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 우리 영토야. 또 나아가서 91년 남북한 합의한 그 남북 기본 합의에서는 남북 간의 관계가 국제법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한 하나의 특수한 잠정적인 특수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입하지 마. 라고 우리의 말빨이 먹혀 들어갈까요? 야, 인마 너희들 나만만 보고 너희들 그렇게 적으로 생각 교육시켜놓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가 얼마나 놀란다면 그때 2014년인가요? 일본의 방위상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저녁 9시 뉴스를 통해 뉴스를 줬는데 일본 방위상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통치 범위는 군사분계선 이남이다. 북한의 유사사태 발생 시 일본은 한국 정부 동의 없이 필요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 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가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그보다 수천 배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우리의 영토적
또 우리 국가적인 헌법 범위를 남한을 국한하려는 일본, 그것도 우방국이라는 일본,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들은 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그 떠들썩하던 우리 만약에 좌우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반도 분단에 너희들의 일제 식민지 우리가 한반도 분단이 됐겠느냐? 분단과 전쟁의 책임을 져야 너희가 어떻게 그를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대국민 성토대를 열어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어느 정치인도 어느 NGO 단체도 관심 없어요. 작년에 일본이 그 세계 유사법인가 뭐 이런 생각나는 바꿔 규정해가지고 북한을 타격할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받든 말든 우리는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안 받지만 일본의 독도를 자기 영토로 주장한 마찬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유사사태 발생 시 외국 군대 개입하면 안 돼. 라고는 이야기해야 돼.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것이 정부가 만약에 국제적인 분쟁을 다투게 나서기 힘든다면 우리 학자들,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움직여야죠. 그게 힘들죠. 우리 외교를. 근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남한을 우리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내가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남한 주민으로 살았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 한반도 전체가 나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전체의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내가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대표님이 안 계시지만 저는 이 대표님과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대표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지금 뭔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뭐 기폭제대가 우리 사회를 뭔가 좌가와 정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모이는 우리 같으면은 가장 큰 화두는 과연 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통일의 관점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가. 2019년 3월 1일 3.1절 100주년 기념식입니다. 그 신년사에 김정은은 통일을 18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뭐 글도 속에서 비판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 통째로 신년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도 기사도 났었거든요. 저는 김정은 18번 통일 외치니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다. 그래서 무언가 반응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3.1절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를 유심히 봤어요. 그 적시 칼럼에 비판적인 글을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안 읽겠어요. 그 3.1절 뜻깊은 100주년 기념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일이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과 협력하면 그와 비슷하게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이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과 협력하면 그것이 통일에 가는 과정, 중요한 과정이라든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통일은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과 협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을 지금도 그렇지만 연방론자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말 자기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왜 후보자 시절이든 지금까지도 집권 5년 지금까지도 자유민주적 기본지자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지향하는 김영삼 정부부터 멀게 노태우 정부부터 나오는 남북화협력, 남북연합통일, 일민족, 일국가, 일체적 일정부의 통일이 아니라 연방론자라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린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구나라고 저는 대북 정책적이면서 그 사람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소통과 교류 협력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식적인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의 공식적인 정책 홈페이지 딱 가면 민주공동통일부가 나와 있어요. 소통과 화해협력 하는 것은 화해협력 1단계, 남북연합 2단계입니다. 3단계 통일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더욱 더 웃기는 것은, 더 많은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자유민주 기본주의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헌법에 있는 대로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우리 고개를 끄덕이는데 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그 후보자에게 40% 정도의 국민적 지지가 나온지는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독 주민이 그 당시에 우리와 좀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던 동독이 사회주의 제일에 경쟁하는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평화의 행진을 시작했을 때 동서독의 공정의 경제력 차가 공식적으로 4대 1이었어요. 서독이 4, 동독이 1. 근데 실제로 이제 통일되어 보면 8대 1 됐어요. 경제력 차가 8대 1을 그럴 때 당시 차이가 나는 상황 속에서 동독 주민들은 서독으로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를 위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53대 1, 근데 실제로 값이 얼마 될지 모르는 이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건 아니야. 우리가 바로 인민이야. 내가 원하는 것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남쪽으로 행진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북한 김정은의 압제적이고 세뇌고 그것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북한 주민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다가오려 했는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통일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우리 자체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 하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정책을 펴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로 우리 있는 그대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의 삶이 전달되고 우리의 함께하고 마음이 전달된다면 북한 주민들 반응은 1년 내에도 좀 가능하거든요. 북한 주민 바보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뭐 크게 뭐 영향이 없었지만 그러나 2018년 초까지만 하도 저는 북한 주민들 많이 만났고 많은 협상도 해봤고 그들의 권해도 알고 있고 그들이 남한을 어떻게 보는지도 알고 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통일이 언제 올 것인가 물을 것이 아니라 통일의 시기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